국제사회 이해 제2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 바와 같이 제2주차 수업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과목하고 그다음에 참고문헌 소개를 지난주에 했고 그다음에 강의 계획 안내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제2주차로서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국제사회의 핵심 개념, 세계화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 이해에 대한 문제제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제 다음 주에는 또 국제사회에 대한 접근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제2주차 국제사회가 형성되게 된 과정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사항들을 좀 정리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즉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이해라고 하는 과목인데 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이 현상에 이르게 된 그 과정, 경위, 계기 뭐 이런 걸 한번 보면은 국제사회 지금 현재 이제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 세계화죠. 2차 대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유엔이라든지 그다음에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이 됐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라고 하는 것은 현대적인 현상이다. 2차 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현대의 세계화는 또 근대의 세계화가 또 영향을 준 겁니다. 근대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볼 때, 시기적으로 볼 때 프랑스 대혁명, 1789년부터 2차 대전에 이르는 1945년 기간, 그 기간 약 한 200년 기간이 이제 근대 기간이 되겠는데 근대 세계화에서 이제 또 유리하는 것이고 이 근대 세계화의 문을 연 것이 바로 항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넌다고 하는 이 항해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거죠. 이 항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바다를 헤엄치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런 걸 항해라고 그러는 것인데 영어로는 이제 내비게이션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이것은 항해로 인해서 세계화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계기를 더 추가하자면 바로 산업혁명입니다. 항해와 산업혁명이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죠. 항해를 하다 보니 물자 교역이 필요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촉진됐을 수도 있고 또 산업혁명을 인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니까 이제 과잉 생산 문제도 있고 또 시장 개척 필요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항해 식민지 개척이 필요했다 이렇게 서로 이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해와 산업혁명 두 가지가 바로 근대 세계화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항해와 산업혁명의 문을 연 것은 또 뭐냐? 바로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대 초에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들 그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는 것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의 이제 지동설, 그 다음에 아이작 뉴턴의 중력의 법칙, 이 두 가지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줬죠. 천문학에서의 지동설, 물리학에서의 중력의 법칙, 이 두 가지가 두 가지로 이제 인해 갖고 부수적으로 이제 항해가 생겨난 것이고요. 그 항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찰스 다윈이 또 배를 타고 갈라파고스 제도까지 이제 가서 현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계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학혁명 이런 일체의 이제 위대한 과학적인 발견과 발명 및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된 이 사회경제적 전면적인 변화, 엄청난 변화 이걸 우리 한마디로 말해서 과학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과학혁명이 바로 항해와 산업혁명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과학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이제 중세 말의 계몽주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몽주의. 우리는 인라이트먼트다 이렇게 직역하자면 불을 켜는 주의, 불을 밝히는 그런 이념. 이걸 우리는 이제 한문으로 해서 계몽주의다 이렇게 10개자 어리석을 몽자, 어리석음에서 깨우치는 그런 사상을 우리는 계몽주의다 이렇게 해서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계몽주의로 인해서 이제 비로소 고대 찬란했던 고대 로마 제국의 그런 정신 문명이 다시 이제 부활하게 된 것이고
중세에 단절됐던 그런 것들이 다시 근대 초에 와서 이제 부활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학이라고 하는 제도가 이제 탄생함으로써, 그 당시 대학은 주로 이제 신학과 의학을 중심으로 되어 있었지만, 본격적인 지식 탐구가 이제 시작되는 중대한 계기가 바로 이 대학의 탄생이었거든요. 그 계몽주의와 대학의 탄생이 서로 결합이 돼서 중세 말에 결합이 돼서 이제 근대 초에 들어서 이제 과학혁명을 일으켰고, 이 과학을 인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응용한 기술 혁명에 의해서, 과학 기술에 의해서 항해와 산업혁명이 가능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대 세계화의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 식민지 경쟁을 경쟁을 하다 보니까 제1차,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이 된 것이고, 그 결과 이제 우리가 국제평화체제를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유엔과 브레이튼 우즈 체제로, 이래서 이제 현대 세계화문이 활짝 열리면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계기를 두고 이제 이런 과목을 개설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국제사회를 이해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는 국제사회 이해라는 과목을 개설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항, 국제사회로 간 계기가 지금 말한 것처럼 항해다, 대항해, 바다를 가로질러서 갔다는 것이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과학혁명이 있기 전에는, 지동설과 중력의 법칙이 있기 전에는, 다시 말하면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지구가 넓적한 이제 판자처럼 생겼다. 우리가 지구 판형설이라고 봅니다. 지구가 판자처럼 생겼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끝에 모서리에 가면 이제 사람들은 추락하게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감히 바다 끝으로 나갈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지동설이 발견이 되면서, 입증이 되면서 이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할 뿐 아니라 또 지구가 자전도 하고, 또 태양계가 우주를 엄청난 속도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지동설은 다시 말하면 지구 구형설을 얘기하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자전, 공전,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지구가 깎여서 모서리진 것들이 다 깎여서 지구가 공처럼 둥글 수밖에 없다. 지구 구형설, 지구가 둥글다는 게 설명이 된 거, 입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다 끝으로 항해를 해가면 언젠가는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확신하게 된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바다 끝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끝에 가면 이제 수평선을 넘어가면 아마 밑으로 추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추락에 대한 그 원초적인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아이작 뉴턴이 이제 중력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지구의 중심에서 이제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바다 끝에 가더라도 그 다음에 지구 아래쪽에 가더라도 추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입증을 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어서 비로소 대항해에 나서게 된 건데, 단지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대항해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움직이려면 어떤 동력이 필요하고, 고대 배를 움직이던 그런 인력선이나, 그 다음에 중세 배를 움직이던 그 범선, 바람을 이용한 범선을 갖고는 대항해가 불가능했던 거죠. 그래서 대항해를 가능하게 했던 것은 엔진, 다시 말하면 이제 동력이라고 한 것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 동력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제임스 와트의 전기기관이었죠. 석탄을 연소시켜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이제 힘을 얻어서 배를 밀고 나가는 그런 이제 동력이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또 대항해가 가능했던 거고, 그 다음에 배도 이제 고대 중세 그런 그 배처럼 나무로 만든 목선 갖고는 대항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철갑선이 이제 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학에서 여러 가지 운동의 법칙, 뉴턴이 이제 운동의 법칙을 얘기하면서 유선형이라고 하는 건 이제 배를, 다시 말하면 이제 조선술이 또 크게 발달한 겁니다. 바다의 부력을 이용해서 바다 위로 뜨게 하고 물 위로 뜨게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려면 저항을 적게 받게, 물과 파도와 공기의 저항을 이제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배를 모양을 유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대조선술이 또 크게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항해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가 필요한데 그때 그 당시 이제 지도법이 또 획기적으로 발전해 갖고 메르카도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공처럼 둥근 지구의 표면을 이제 평면으로 지도로 그리는 그런 기법을 연구를 해서 지도법이 나왔던 거고, 그것을 인쇄한 또 그 종이가 이제 서양에서 유입이 됐던 거고, 동양에서 참 유입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닷가에 나가면 해적을 만날까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총포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화약이 또 다시 중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장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대항해를 하려면 이제 물자를 싣고 나가서 이제 물건을 팔고 또 물건을 사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물자를 실으려면 또 대량 생산이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혁명이 또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이 대항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조건이 필요했고요. 그 다음에 대항해를 함으로써 또 그 대항해의 결과가 가져온 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업혁명을 엄청나게 촉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강들 해외 진출을 도와서 식민지 전쟁을 이제 촉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시대를 열고, 이렇게 해서 신대륙도 발견하고 물자적으로 풍요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 세계뿐 아니라 동양 세계와 신대륙에 대한 이제 관심, 또 비교의 이제 시야도 넓어지고, 이렇게 해서 대항해가 가져온 대항해의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로 간 결정적인 계기는 대항해였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대항해가 우리 중대한 사건이었다, 하나의 계기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대 구분법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 5천년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시대 구분을 할까,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시대를 우리 현대라고 합니다. 현대. 그리고 그 이전 시기대를 이제 근대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프랑스 대혁명으로 완전히 이제 중세와 단절된 그 시기가 바로 근대거죠. 근대는 그러니까 1789년에서 이제 1945년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시기죠. 그 다음에 그 이전 시기는 이제 중세라고 합니다.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망했던 476년부터 프랑스 대혁명까지 1789년 시기를 우리는 중세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전 시기를 고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대. 476년까지 시기를 고대.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날 세계화 시대, 다시 말하면 국제사회가 개막된 것은 근대 이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대 이후. 대항해가 시작된 근대 이후부터 현대까지가 국제사회의 시대다. 네? 다시 말하면 중세와 고대는 국제사회의 시대는 아니다. 물론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제국 건설이 있었긴 했지만, 특히 고대에서 고대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몽골 고대 그 제국들이 또 이제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시대 구분을 대체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를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시대 구분에 있어서 이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가 하는 것은 단지 고대 로마 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계 이런 시대를 이제 로마 제국의 위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현대 시대를 우리는 후기 로마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기 로마. 포스트 로마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면 현대는 후기 로마 시대다. 그럼 근대는 로마의 부활 시대다. 다시 말하면 르네상스로 해서 고대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 화려했던 문화예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활했기 때문에 로마의 부활이다. 또 종교개혁을 통해서 중세 가톨릭에서 벗어나서 다시 고대 그 기독교,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다시 고대 그 교회로 돌아갔기 때문에 근대는 로마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중세는 그럼 뭐냐? 중세는 신성 로마 제국이죠.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유럽에서 중세는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나서
프랑스 대혁명까지 가는 약 한 1300년 기간, 1300년 기간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 이전은 물론 정통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대로마 제국, 그리고 동로마, 서로마로 쪼개지고 하는 그런 로마 제국이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정통 로마 시대였고, 그 로마 시대 이전을 우리는 로마 이전 시대다, 프리로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이전에 그리스, 그리고 그 이전에 마카도니아 제국, 이런 제국들 우리는 로마 이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5000년 역사를 로마 이전 시대, 정통 로마 시대, 신성 로마 시대, 그 다음에 로마의 부활 시대, 후기 로마 시대, 이렇게 나눌 정도로 로마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시대적, 역사적 그런 위상이 엄청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다시 근대라고 하는 걸 또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근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모더니즘, 모더니티, 근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갖고는 이제 우리가 5000년 역사를 나눌 때 우리는 현대를 우리는 후기 근대다. 그 다음에 근대다. 그 다음에 근대 이전에 중세와 고대를 묶어서 전 근대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근대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근대를 중심으로 해서 후기 근대, 근대, 전근대를 나눌 수 있고, 그다음 공간적으로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후기 로마 제국, 로마의 부활 시대,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시대, 정통 로마 시대, 로마 이전 시대, 이렇게까지 나눌 수 있다. 이런 시대 구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를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좀 미리 좀 얘기해 둬야 될 게 고유명사의 표기법입니다. 특히 지명이나 나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라고 하죠. 고유명사. 이건 대체로 우리는 이제 영어식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영어가 이제 세계에 뭐 표준어가 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영어식으로도 표기를 하지만 또 현지식 표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표기를 할 때는 이제 영어식을 쓰긴 하지만 그러나 현지식 표기가 또 다른 표기법이 있다. 이런 것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영어식으로 말하면 Rome입니다. Rome. 그러나 그를 현지식으로 하면 로마.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 제국 이렇게 이제 우리는 현지식으로 표현하면 로마 제국. 그러나 영어식으로 말하면 The Rome Empire, Rome. 그때는 Rome이라고 하면 영어로 하면 Rome이지만 현지어로 하면 로마 그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죠.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탈리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현지식으로 말하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스페인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표현하면 스페인. 그러나 현지 말로 하면 에스파냐라는 말이 이제 현지 표현.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는 프랑스지만 사실은 그 족속으로 치면 갈리아입니다. 갈리아. 로마 시대 때 율리우스 시저가 프랑스 땅을 점령하고 세운 나라 이름이 갈리아입니다. 갈리아. 그래서 이 프랑스는 정식 국호는 프랑스지만 옛날 이름은 갈리아였고 프랑스의 민족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갈족 또는 골족 이렇게 말해요. 프랑스는 갈족, 골족이다. 그래서 프랑스의 갈, 골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프랑스 대통령 샤를 드 골. 골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프랑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어식 표기와 현지식 표기가 있다. 독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독일도 영어로 표기하면 Germany 이렇게 말하지만 현지 말로 하면 도이чл란드가 맞는 거예요. 도이чл란드. 그 다음에 영국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브리튼 이렇게 말하지만 The Great Britain 이렇게 말하지만 현지식으로 라틴어식으로 표현하면 브리타니아 제국이었죠. 율리우스 시저가 로마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를 점령하고 에스파냐를 점령하고 갈리아를 점령하고 게르마니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서 이제 브리타니아를 점령하고 이렇게 해서 율리우스 시저가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는 그런 브리타니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을 얘기할 때 영국의 문화, 영국의 그 민족을 얘기할 때 앵글로색슨, 네? 섹슨이란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섹슨. 말하자면 이게 이제 독일 작센 지방, 독일식으로 하면 작센입니다. 독일 작센 지방 사람들이 영국에 건너가서 오늘날 영국을 세워서 섹슨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앵글란트 지역, 독일의 앵글란트 지역 사람들이 영국에 가서 앵글로가 된 거고, 그래서 앵글란트와 작센 지방 사람들이 건너가서 앵글로 섹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앵글란트 작센, 이거를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앵글로 섹슨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르투갈이라는 말은 좀 특이하죠.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포르투갈이라는 말은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 영어로 보면 포르투란 말은 이제 항구죠. 항구. 갈은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프랑스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프랑스로 돌아가는 항구거든요. 율리우스 시저가 브리타니아를 점령하고 배를 타고 이제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정박했던 항구가 바로 그 이름 따서 포르투갈. 오늘날 이제 포르투갈이 된 거죠. 그다음에 폴란드라는 것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폴렌. 그러나 현지어식으로 표현하면 폴스카입니다. 폴스카. 그다음에 스웨덴도 영어로는 스웨덴. 그러나 이제 현지 말로는 스비르게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서쪽 게르만, 스비르게, 사우스 웨스트 게르만. 그러니까 스비르게라는 게 이제 현지 용어를 영어로는 스웨덴, 노르웨이도 현지 말로 노르게입니다. 노스 게르만, 북게르만이죠. 북게르만. 노르게를 이제 노르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오스트리아도 영어로는 오스트리아. 그러나 이게 현지식으로 웨스트라이히입니다. 이거는 웨스트란 말은 이제 독일 말로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동쪽 제국. 이스트 엠파이어라는 뜻입니다. 웨스트 라이히가 독일 말로 라이히가 그 제국이거든요. 엠파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도시름도 그렇죠. 도시름도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비엔나, 수도가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가 비엔나입니다. 그것도 이제 그 현지식으로 표현하면 빈이죠. 빈인데 영어로 표현하면 비엔나 이렇게 이제 다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도 마찬가지죠. 영어로 표현하면 코리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말로 하면 한국 이렇게 쓰는 거고, 영어로 표현하면 자pan 이렇게 말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니폰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명이나 도시름이나 민족이나 이런 것들은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표기법이 영어식 표기법도 있고 현지식 표기법도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사회 이익이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어 이외에 다국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뭐 자유롭게 구사를 못 하더라도 영어의 기원, 그 언어의 기원이랄지, 뭐 구조랄지, 뭐 개통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양어와 동양어로 봐서 우리는 일단 영어라고 하는 말이 세계 표준어가 됐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영국, 브리튼은 율리우스 시저가 이제 로마 시대 때부터 점령했던 곳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브리타니아에는 노르만족들이 살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켈트족들이 이미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 이제 밀려나서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와 웨일즈 쪽으로 이제 밀려나 있죠. 이 사람들은 켈트족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율리우스 시저를 따라서 들어간 그 게르만 독일 사람들이 앵글란트 지방과 작센 지방 사람들이 가서 오늘날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잉글랜드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적인 뿌리로 볼 때도 영국, 잉글랜드 사람들은 독일의 후손이기 때문에 언어도 마찬가지로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독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어휘나 뭐 이런 면에서는 선진 문화 언어인 라틴의 영향을 받았지만 일단 형태 이제 기본적으로는 게르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게르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노르만 계통의 이제 켈트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노르만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어휘 같은 거, 고급 어휘 같은 거는 라틴어가 다 들어가서 영어에 이제 자리를 또 잡아서 어휘로 볼 때는 라틴어가 굉장히 이제 많이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이나 이런 것들은 또 게르만, 노르만 쪽이 영향을 준 것이 영어다. 그 외에도 이제 유럽에서 라틴어 계통 있잖아요. 고대 로마어예요. 로마어, 라틴어 계통. 오늘날 이제 이탈리아어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게 에스파니아어, 포르투갈어, 프랑스어, 루마니아어, 이런 나라들이 이제 라틴어 계통입니다. 라틴어는 이제 고대 로마의 이제 언어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휘가 풍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틴어 계통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 다음에 게르만어, 이제 독일어는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어, 그 다음에 이런 그 게르만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도 이제 여기 속한다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르만 계통이 있습니다. 노르웨이어, 스웨덴어, 뭐 덴마크 이런 또 노르만 계통의 언어가 있는데 게르만과 노르만은 상당히 이제 유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슬라브 계통이 있죠. 슬라브 계통이 있습니다. 문자도 이제 키릴 문자를 쓰고 하는 그런 슬라브 계통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의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이 고대 라틴 문자의 기원이 바로 그리스 문자잖아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자와 형제 관계, 사촌 관계에 있는 것이 히브리 문자인 거죠. 그리스와 히브리 문자의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은 고대 페니키아 문자가 아니었습니까? 고대 페니키아 문자가 이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서양어에 대한 우리가 기본적인 계통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묶어서 이제 인도 유럽보다 이렇게 이제 인도 유럽 어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리안 계통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알프스를 넘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이제 이주한 곳이 오늘날 인도 아닙니까? 인도 사람들을 우리는 인디아라고도 하지만 힌두스탄이라고도 하고 아리안족. 거기서 이제 이란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오늘날 인도, 그다음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쪽에 이제 그 아리안 계통이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주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은 아리안족입니다. 유럽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고, 그 옆에 있는 이라크는 이제 아랍인이죠.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거기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심코 이제 지나치지만 사실 계통이 다른 겁니다. 이란과 유럽에서 이주한 이란인과 거기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아랍 계통의 이라크는 완전히 다른 민족적인 기원, 언어, 이런 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언어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동양에 와서도 우리는 한국어를 알고 있지만 일본어가 우리 한국의 후손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일본어는 이제 문자 체계가 없어서 한자를 빌려 쓰고, 그 다음에 일본식 가나로 이제 보충하는 그런 형태다. 이런 것들은 이제 한국어와 일본어는 북방계에 속한다. 몽골, 우리가 말하는 몽골리안 계통에 속하기 때문에 여기는 한문 문화권에 이제 속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면에 또 남방계도 있거든요. 남방계, 한글 쪽에 이제 남방계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언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국제사회 일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말미 부분에, 학기 말 부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것이 동북아시아하고 이제 우리 남북한 관계 이런 걸 공부하기 때문에 이걸 볼 때 우리 민족이 과연 어떤 민족인지에 대한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시대, 선사시대, 그리고 진화론, 여기 이런 주장들에 따르면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건 너무나 분명하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랄지 이런 그 유인원에서 진화한 사람들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나온 거거든요. 아프리카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해서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선사시대이기 때문에 일단 뭐 역사 사료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료를 찾아도 이제 상고사, 고대사를 넘어서는 상고사에 대한 사료는 굉장히 희귀하고 다 불타버리고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증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것은 증거를 가지고 역사를 추론해야 된다라고. 이 실증사학인데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소설처럼 상상력에 의존해서 역사를 구성해서는 안 되죠. 대단히 위험한 그런 그긴 하지만 우리는 그러나 상고사 부분은 우리는 이게 실증사학적으로 접근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다.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기원은 지금 우리가 한반도에 살고 있지만 고대 아주 예전에는 아마 유라시아 대륙에 특히 중앙아시아 쪽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 같다. 건 우리가 추정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군신화도 그렇고 당군신화에 나온 태백산이 어디냐? 강원도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이냐? 아니면 백두산이냐? 아니면 히말라야 쪽이냐? 이런 설이 있는데 태백시에 있는 태백산이 아니라는 건 너무나 잘 알죠. 우리는 대체로 백두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백두산이 아니라 또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백두산이라는 말은 흰머리산인데 그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인데 백두산은 이제 여름에 눈이 녹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태백산은 히말라야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이 아마 당군신화가 나오던 곳 시대에는 아마 히말라야 바이칼 쪽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 이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이 북방계였습니다. 주로 몽골리안 계통. 그래서 주신이라는 나라를 주신 그걸 한문으로 써서 조선 이렇게 쓰지만 사실 본래는 주신이라고 해요. 그다음에 구리, 그 당시 이제 청동기 문화이기 때문에 구리로 이제 구리. 그래서 이제 대구리 제국, 대주신 제국, 대구리 제국으로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북방계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남방계도 있었는데 한반도 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하남 지방, 그러니까 양쯔강 이남 지방에 살던 사람들이 남방계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프리카를 떠나서 그 다음에 중동 아랍 지역을 거쳐서 인도까지 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남방계로 보입니다. 인도 중에서도 아리안족이 아니고 더라비다 계통, 흑인처럼 흑인 계통입니다. 인도 남쪽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흘러 들어왔죠. 이게 우리 이제 건국신화에도 보면 김수로 왕의 부인이 됐던 그 허황호, 허씨 부인이 인도 아유타 제국에서 이제 왔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록도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더라비다 계통이 와서 아마 우리 한반도하고 그 다음에 중국 하남 지방에 자리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 북방계는 굉장히 추운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이 추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단 체구가 커집니다. 추위에 적응하려면 체구가 커야지 이제 그렇죠. 코끼리도 아프리카 코끼리보다 옛날에 맘모스 추운 지방에 살았던 코끼리는 어마어마하게 체구가 컸잖아요. 곰도 마찬가지고 말레이 곰은 더운 지방에 사는 말레이 곰은 조그만 하지만 북극에 사는 추운 지방에 사는 북극곰은 체구가 크잖아요. 이와 같이 추위 적응을 하다 보니까 북방의 사람들은 일단 체구가 큽니다. 키도 크고 체중도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차가운 공기를 데워서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백인들은 주로 코가 이제 발달해서 코가 커집니다. 그 백인들은 이제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코가 커지거든요. 남쪽 지방의 이탈리아나 프랑스 사람들은 코가 작습니다. 그러나 올라갈수록 독일인은 더 크고 그 다음에 스웨덴 이쪽으로 가면 코가 아주 크죠. 그러니까 이제 코가 발달했고 반면에 우리 몽골리안들은 광대뼈가 발달해서 차가운 공기를 광대뼈에서 이제 좀 데워서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 몽골리안들은 이제 광대뼈가 발달합니다. 그래서 반면에 남방계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중동을 거쳐서 이제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간 사람들은 더위에 적응하려다 보니까 일단 체구가 작아야 되는, 체구가 작아야지 이제 더위를 식히기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도, 공기가 뜨거우니까 공기를 데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가 아주 낮은 들창코처럼 코가 낮는 거고, 그 다음에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땀을 흘리니까 이 땀이 눈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쌍꺼풀이 발달한 겁니다. 쌍꺼풀. 그래서 이제 남방계는 쌍꺼풀이 크고 북방계는 굉장히 추위에 적응하다 보니까 눈이 작아요. 눈이 이제 단추 눈처럼 아주 작은 눈을 가지고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이런 덩치는 체구는 크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몽골리안이라면 남방계는 키가 작고 코가 낮고 그다음에 눈에 쌍꺼풀이 크고 눈도 크고 이런 사람들이 남방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 있다. 이렇게 5천년 역사 동안 많이 이제 교류서로 섞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두 계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이 한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족. 중국 한족. 중국 한족은 이게 오늘날 이제 현대 중국의 자기들 말로는 한 90% 이상이 한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고 정확하게 따져보면 50%도 안 된 겁니다. 절반도 안 되는데 그 한족 순수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민족의 우월성, 게르만족이 자기들 민족의 우월성을 말한 것처럼 한족도 거기 편성을 해서 마치 중국의 주류인 것처럼 중국의 15억 중국 인구의 뭐 95% 이상이 뭐 한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절반도 안 되는 겁니다. 순수 한족은. 그래서 한족을 우리는 한번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족은 중국 역사를 보면 역사시대나 선사시대나 한족이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은 기원전 200년경입니다. 기원전 200년경에 양쯔강 지류의 한수입니다. 한수라고 하는 거기서 발음을 해서 자기들이 나라 이름을 그 강 이름을 따서 한이라고 나라 이름 붙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체구가 작아요. 그 다음에 쌍꺼풀도 크고 광대뼈가 없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몽골리안 계통의 북방계가 아니라 남방계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순이 일반 몽골리안처럼 주어 목적어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주어 동사로 나갑니다. 다시 말해 인도 유럽어처럼 주어 동사로 나가요. 이 사람들은 옛날에 저쪽에 아랍 쪽에 그 다음에 수메리아 계통의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면서 언어가 그런 식으로 어순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중동 쪽에 아랍 쪽의 지역에 이제 거주하다가 그 당시 이제 철기 문명을 시작한 히타이트였잖아요. 히타이트 쪽에 살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 철기 문명을 갖고 중국 대륙에 들어와서 양쯔강 쪽에 그 한수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중국의 춘추 중국 시대 5, 16국 시대에 열리면서 이제 한나라를 세울 때 이제 유방이 드디어 천하를 통일하는 거죠. 그게 이제 기원전 200년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한족이라는 족이 역사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황하 문명, 중국의 그 황하 문명은 누가 그러면 주인공이 누구냐? 그다음 황하 문명에 또 앞서는 걸로 이제 최근에 밝혀진 중국의 홍산 문명, 이거는 그럼 주인공이 누구냐? 그럼 바로 우리 몽골리안이다, 우리 동이족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몽골리안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중국 최초의 역사 나라 한나라잖아요. 한나라를 이렇게 세운 민족. 그다음에 진나라, 진시황, 진나라의 주인공, 은나라, 주나라 이런 나라들은 다 몽골리안입니다. 한족이 아닙니다. 한족이 등장하기 이전에 한 4,500년 전의 시기이기 때문에 한족과 전혀 관계없는 몽골리안들이 세운 나라였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사실은 문명은 청동기 문명이었던 거죠. 청동기 문명. 그때 한이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히타이트에서 철기 문명을 갖고 이제 들어와서는 이 철기를 가지고 이제 청동기를 무너뜨렸습니다. 몽골리안을 무너뜨리고 한나라라고 하는 이제 나라를 건국을 하고 천하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라도 우리가 알다시피 망하잖아요.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유비, 그 다음에 그 아들 유선 이렇게 해서 한나라를 재건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한나라는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한나라에 이어서 등장했던 게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그 다음에 수나라 뒤에 당나라. 이게 전부 이제 수나라와 당나라는 이제 동이족입니다. 고구려 계통의 한족이 전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나라가 있죠. 몽골 징기스칸이 세운 원나라. 그러니까 이제 중국 대륙을 지배를 하고 그 뒤에 잠시 있었던 게 이제 명나라가 있었죠. 이 명나라로 이제 또 다시 한나라가 한족이 지배를 합니다. 그 중국 5천년 역사에서 한족이 주인공이 됐던 적은 중국의 한나라하고 명나라하고 현대 중국하고 합쳐봐야 천년이 채 안 됩니다. 천년이. 천년이 채 안 되고 나머지 4천년은 다 이민족, 주로 이제 몽골리안 계통입니다. 우리 동이족 아니면 뭐 몽골 징기스칸 후에 아니면 하여튼 그 다음에 거란족, 여진족, 하여튼 이런 나라, 특히 청나라는 이제 여진이죠. 만주족의 복속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족이, 중국이 너무 자기들 패권을 위해서 한족을 너무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한자라고 하는 문자도 사실은 자기들이 한자라고 한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나라 때 이제 체계화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이전에 은나라 때 이미 나왔던 그 갑골 문자, 창일이 만들었다는 갑골 문자거든요. 그 당시 있었던 갑골 문자를 자기들 문자라고 이렇게 이제 가져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조상인 몽골리안 계통의 문자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한자를 자꾸 그 중국 문자다, 그 다음에 무슨 뭐 사대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 조상의 문자다. 우리 조상의 문자를 우리 조상이 만든 갑골 문자를 한족이 자기들이 도용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자에 대한 편견을 좀 우리가 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가야 될 부분은 세계화의 개념이죠. 세계화의 개념입니다. 자, 세계화의 정의, 세계화라는 게 뭐냐? 이것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세계화라는 뭐냐?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글로벌리제이션입니다. 글로벌리제이션. 우리가 한때 처음에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말을 우리는 지구화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지구화. 직역하면 그게 맞죠. 글로벌리제이션은 지구화가 맞습니다. 근데 지구화라고 해서는 너무 좀 이상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세계화로 번역을 합니다. 세계화. 왜냐하면 글로벌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글로벌이 그 어원은 글로브잖아요. 글로브. GLOBE. 글로벌한 말은 공이거든요. 둥근 공처럼. 그러니까 지구가 공처럼 생겼으니까 우리가 지구를 그냥 정확하게 물리적인 지구 그러면 Earth라고 하죠. EARTH, Earth 이렇게 말하지만 지구가 생긴 것이 꼭 공처럼 생겼으니까 지구는 공이다. 그래서 글로브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상징적으로 원유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우리는 글로벌한 말을 많이 씁니다. Earth란 말은 천문학에서는 쓰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리제이션 세계화를 하는 말인데 아까 말했듯이 세계화는 굉장히 이 공간적인 개념이죠. 전 세계가 하나로 이제 묶여지는 그런 개념이긴 하지만 또 시대적인 개념입니다. 근대 이후에 대항해 이후에 등장한 그런 거기 때문에 세계화는 특히 이제 최근에 들어서 특히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로 전 세계 완전 자유무역주의로 이제 넘어가면서 세계화라고 하는 게 이제 전면적으로 등장한 거거든요. 그전에도 물론 그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어휘 자체가 쓰인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한번 정의를 해보면은 자, 한번 우리 그 주교재에서 우리 주교재 한국 사회의 외래인 배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교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책을 준비를 하면은 우리 책에서 이제 차례편에서 보면은 세계화의 개념이 나옵니다. 앞에 차례편에서 제3부 제5장에서 세계화의 개념과 의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중에 제1절 세계화의 개념이 나와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의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사회에 점점 더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회관 연계의 점증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영어로도 한번 표현해 봤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the process다. 과정이죠. 이거는 계속 진행형이죠. 과정이고 interconnectedness 서로 긴밀성이죠. between societies, 여러 사회들 사이에 한쪽의 지역이
점점 더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세계화다 이렇게 좀 좀 포괄적인 그런 추상적인 정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주의의 정대 과정이다. 세계주의라고 하면 이제 글로벌리즘.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말의 이제 어근은 이제 글로브죠. 지구지만 거기다 AL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제 형용사와 전매사가 붙은 것이고 거기다가 이즘이라고 하는 또 전매사가 붙은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런 파생으로 해서 이걸 우리 이제 세계주의다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계주의가 정대해가는 과정이다. 네? 그럼 세계주의는 뭐냐? 여러 대륙에 위치한 국가들이 상호 의존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륙이라고 하는 컨티넨트, 대륙들 사이에 우리 인터컨티넨트, 우리가 이제 대륙과 해양, 컨티넨트와 오션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거죠. 대륙 컨티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륙입니다. 지구를 이렇게 보면은 지도를 펴놓고 보면 그 대륙과 이제 바다가 있잖아요. 대륙과 대양이 있습니다. 대륙도 사실은 섬입니다. 유라시아도 하나의 섬이잖아요. 바다 위에 떠 있잖아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하나의 섬이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도 하나의 섬이고, 오스트랄리아도 하나의 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섬과 대륙을 구분할 때는 면적으로 하는 거죠. 면적이 얼마 이상 되는 섬은 대륙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주, 오스트랄리아도 섬이지만 면적이 워낙 크니까 우리는 대양주다 이렇게 대양주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륙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유라시아는 당연히 이제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또 유라시아 너무 크니까 우리는 우랄 산맥으로 쪼개서 유럽과 아시아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와 본래는 유라시아가 연결되어 있었잖아요. 거기서 수에즈 운하를 건설함으로 해가지고 쪼개졌습니다. 드디어 쪼개진 거고 그 다음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도 본래 하나로 이어져 있었던 것을 파나마 운하를 건설함으로 해서 81km짜리 파나마 운하 하나 때문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이 나눠진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아프리카와 유라시아 대륙은 이제 수에즈 운하는 사실 160km니까 꽤 운하가 길죠. 그러니까 그게 길긴 하지만 그 지중해하고 이제 그 홍해를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지중해와 홍해 사이는 다시 말하면 그 지중해는 이제 대서양에 속해 있고 또 홍해는 인도양에 속해 있잖아요. 대서양과 인도양은 다행히 수위가 같아서 물 높이가 같아서 그냥 그 수에즈 운하로 연결이 바로 되거든요. 길이는 160km 굉장히 길긴 하지만 파고 나니까 그냥 배가 그냥 지나가면 돼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파나마 운하죠. 파나마 운하는 태평양과 이제 카리브해를 연결하는데 카리브해는 이제 대서양이잖아요. 태평양과 대서양은 수위가 다릅니다. 태평양이 더 낮아요. 대서양이 높고. 그래서 배가 그 81km밖에 안 되지만 거기를 갈 때는 배가 바로 갈 수가 없어요. 도크를 연결해서 태평양에서 그 카리브해로 갈 때는 이제 배를 자꾸 올려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카리브해에서 태평양으로 올 때는 도크를 설치해서 이렇게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통과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죠. 하여튼 이런 해서 전 세계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5대양 6대주로 세계는 5개의 대양, 아까 말한 것처럼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네? 그다음에 남극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대양이 있고, 그다음에 6대주. 6대주랑 주자라는 것은 대륙 주자입니다. 대륙 주자. 그래서 이제 6개 대륙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 세계주라는 것은 대륙들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있잖아요. ICBM, 네? ICBM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우리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그냥 장거리라고 단지 뭐 롱 레인지 이렇게 하지 않고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하죠. 대륙간을 간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ICBM이 인터컨티넨탈 블리스틱 미사일, 그러니까 ICBM이잖아요. 그만큼 이제 대륙과 대륙을 간다는 것은 굉장히 멉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남미와 북미 사이는 81km밖에 안 되지만, 아니, 그 길이가 81km밖에 안 되지만, 그냥 운하 하나로 마주보고 있는 채 100m도 안 되는 건 짧은 거리긴 하지만, 우리가 되게 인터컨티넨탈 그러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세계주의라는 한 것은 이렇게 대륙을 넘어서는 거죠. 물론 대륙간도 이제 철도로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 있지만 우리가 대체로 세계주의를 할 때는 이제 바다를 통해서 대항해를 통해서 연결되는 걸 우리는 세계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항해는 여러 가지 또 대륙 간 그 물류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굉장히 대량 수송을 할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리긴 하지만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 뭐 대륙 간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 대철도, 대륙 횡단 철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또 해양, 그다음에 이제 이 해운 이것도 또 그만큼 또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세 번째 정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대해가는 과정이다. 이러면 공동체 형성돼가지고 이게 우리가 1995년도 이제 정부에서 설치했던 것이 세계화 추진위원회라는 거 있습니다. 줄여서 세추위라고 하죠. 세추위. 세추위를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그때 이제 세계화의 비전과 전략 이런 책을 냈습니다. 보고서를 냈어요. 이건 이제 그 당시 세계화란 말이 사실상 국내에서 처음 쓰인 게 이 책이 아니냐 이렇게 볼 정도로 세계화란 말을 뭐 간간히 쓰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것은 이때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당시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그래갖고 이 세추위를 설치하고 우리가 세계화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야심차게 세계화를 추진했었고 그 결과 우리가 97년도에 이제 OECD에 가입을 했습니다. 선진국 그룹인 OECD에 가입을 했죠. 무리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IMF 외환위기였던 겁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아직 시기상조다, 조금 늦추자 이렇게 이제 대만도 아직 가입을 안 하고 우리보다 훨씬 여건이 좋은 나라들도 가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조금 늦추자, 시기상조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말렸는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가입을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시작점이 바로 세계화 추진위원회 세추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추위를 통해서 OECD 가입을 했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역량이 뭐 탄탄해졌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당시 상당히 큰 어려움이 많았던 게 사실이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세추위에서는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문화면에서 이제 매스컴, 그 다음에 경제면에서 무역 자본 흐름 등으로 인한 상호 의존성, 기술적 변화 과정, 그 다음에 생산과 소비 유형의 동질화 비슷해진다. 선진국, 후진국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소비하는 행태나 그 다음에 뭐 이런 생산 아이템이나 생산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서로 비슷해진다. 동질화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무역 투자 교역이 세계 시장을 지향을 하고 무슨 경제에서 모든 것은 항상 세계 시장을 국내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신품목을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더라도 항상 우리 5천만 내수 시장만 갖고서는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항상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나타 신형을 개발하고 갤럭시 신모델을 낼 때는 국내에서만 팔아서는 흑자가 안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할 때 비로소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 때 수익성이 나기 때문에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오늘날 글로벌 기업들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긴 되긴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는 이제 세계화라고 한다. 그 다음에 시장의 공간적 제도적 통합,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한 경제적 규제와 제도 및 정책 등 여기 일체성 또 유사성 이렇게 증가하는 과정이 세계화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의 양상, 세계화를 통해서 어떻게 되고 있냐. 한 국가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경을 초월한 경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뭐 경제 규제도 그렇고, 북한 뭐 이런 경우도 그렇고, 이제는 국제기구가 이제 규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개 국가가, 민족 국가가 이제 통제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고, 그 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 그 다음에 정보 확산,
그러다 보니까 국경을 초월한 사회 집단, 국제적 NGO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특히 뭐 인권이랄지 어떤 뭐 사회적 평등이랄지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그다음에 실시간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그냥 바로바로 즉각 실시간의 영화, 전자도서 이런 것들이 전 지구적인 공통적인 문화를 그냥 순식간에 형성한다는 거죠. 시차가 없다는 겁니다. 동서양이나 뭐 영화를 생산하는 나라나 보는 나라나 이게 바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바로바로 즉시 바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통 문화가 바로 형성이 된다. 그 다음에 서로 상이한 국민들 사이에 의식은 서로 동질화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 제약이 붕괴하고 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정보, 기술, 문화, 자본 이런 것들은 그냥 시간 공간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다만 이제 제약이 있는 것은 노동력이죠. 사람이 이동하는 것은 여전히 시간이 걸립니다. 뭐 배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하여튼 시간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우리 관심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노동력의 국제적 이동, 특히 난민 문제랄지, 그 다음에 이민과 해외 취업이랄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이미 자본, 기술, 문화 이런 것들은 뭐 실시간 이동이 되기 때문에 모든 제약들이 다 이제 붕괴해 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적 범위의 정치 집단이 출현하고 있다. 세계적 범위, 세계 무슨 연대, 예를 들면 뭐 녹색당 연대, 그럼 우리나라의 녹색당, 일본의 녹색당, 이런 식으로 전 세계 녹색당들이 이제 그린피스를 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거죠. 세계적 범위의 정치 집단이 출현한 거. 그 다음에 지역적이면서도 동시에 세계적인 행동 중구가 형성이 된다. 예를 들면 뭐 악수 문화 같은 거. 악수 문화 같은 게 본래는 앵글로색슨 영국 사람들이 이제 전통이었죠. 우리 한국인의 전통이 아니고 유럽에서 옛날에 이제 중세시대 때 기사들이 갑옷을 입고 중세시대 때 기사들은 갑옷을 한번 입으면 한 달, 두 달 갑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냥 입만 열고 밥 먹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 갑옷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벗거든요. 그다음에 칼을 항상 이제 왼쪽에다 칼을 차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이제 기사들이 악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오른손을 마주 잡는다는 것은 칼을 뽑지 않겠다는 내가 칼을 뽑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이기 때문에 악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호의였습니다. 이거는 너와 나는 이제 칼을 뽑지 말자.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일단 악수를 할 때 오른손을 합니다. 왜? 일단 칼은 중세시대 기사들은 칼을 다 왼쪽에 차고 있으니까 이래서 거기서 나온 거죠. 악수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의례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유럽에 생겨날 때는 굉장히 호의적인 우호적인 너와 나는 동지다. 동지라 서로가 이제 절대 신뢰한다는 거죠. 내가 칼을 뽑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수가 이제 그 지역적인 것이었지만 전 세계로 퍼져갖고 이제 뭐 세계적인 행동 중구가 됐잖아요. 이런 문화들 지역적인 게 전 세계로 가서 이제 세계 문화가 되기도 하고 또 세계 문화가 또 그 나라에 들어가서 또 이게 특이하게 적응하기도 해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화였는데 그 나라에 가서는 조금 약간 독특한 식으로 변형이 되는 그런 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어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전염병, 특히 지금 뭐 코로나19 보셔요. 이거 뭐 엄청나잖아요. 세계적인 전염병. 이제는 세계화는 어떻게 지금 우리는 이제 국내적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잡히는데 지금 문제는 해외 유입 아닙니까? 해외 유입이 문제일 정도로 지금 전지구적 재앙이 임박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양상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세계화 개념의 형성 과정. 아까 말한 것처럼 세계화라고 하는 용어는 그렇게 쓴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웹스터 사전에는 1940년대부터 이미 등장이 됐어요. 이 말이. 글로벌리제이션이란 말이. 그러나 이제 이 말이 본격적으로 쓰인 것은 1990년대 들어와서 쓰이기 시작했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스위스의 휴양 도시 다보스에서 연초에 1월, 2월 달에 이제 해마다 개최되는 것을 우리는 다보스 포럼이다 또는 세계 경제 포럼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용하던 표가 96년도 표가 Sustaining Globalization이었습니다. 세계화의 지속, 세계화의 지속 이 말이에요. 세계화를 더 지속하자 하는 이런 주제였습니다. 이게 이제 97년도에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세계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에 OECD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단기 차입 해외 자본들이 일시에 그냥 빠져나가면서 국내에 그냥 외환 보유고가 제로가 됐던 그런 시대. 그게 이제 우리는 흔히 말할 때 금융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돈을 꾸어줬죠.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돈을 이제 꾸어줘 갖고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다 갚았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뭐 외환 보유고도 많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한미 통화 뭐 스와프 일본과도 통화 스와프 이렇게 해갖고 서로 이제 단기 차입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서로가 이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2중, 3중 안전장치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당시 그런 황당한 그런 금융위기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 당시 이제 금융위기 우리나라만 그랬던 게 아니고 사실 태국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겪었거든요. 동아시아의 그 신흥 국가들이 다 어려움 겪었습니다. 그때 한번 휘청했던 거죠. 우리가 말하는 네 마리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다 이제 그 당시 엄청난 위기를 겪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그 프로젝트들이 좌절이 됐어요. 그 동남아에서 무슨 여러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다 이제 좌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화 반대 운동이 많이 벌어졌다. 세계화를 통해서 이제 풍요와 평등과 뭐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돼야 되는데 반대로 빈곤의 세계화 뭐 이런 식으로 나쁜 게 세계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 세계화 반대 운동. 다시 말하면 대한 세계화 운동, 대한 세계화 운동을 하겠다. 그런 조류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계화 유사 개념들 몇 가지, 한 네 가지 정도는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세계화와 유사한 나라, 좀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건 아마 첫째가 국제화가 아닌가 합니다. 인터내셔널리제이션. 이것도 이제 단어는 굉장히 길지만 어원적으로 보면 이제 어근은 네이션이죠, 네이션, 민족. 그러니까 민족이란 말에 앞에 인터라고 하는 이제 접두사가 붙고 그다음에 R이라고 하는 또 형용사와 전미사가 붙고 제이션이라고 하는 또 명사와 전미사가 붙고 이래갖고 어근은 하나밖에 없지만 전미사가 두 개, 접두사가 단어가 굉장히 길어졌지만 결국은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서로 뭐라고 할까요? 자유왕래 교류 뭐 이런 걸 우리는 국제화라고 봅니다. 이는 굉장히 이제 근대 초에 있었던 그런 개념이죠. 이거는 국경의 존재를 전제로 한 단순한 교류 확대, 양국 간 대체로 다국 간보다는 주로 양국 간 뭐 영계 심호 과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개 양자 과정이다. 바일레트럴한 멀티레트럴이 아니라 바일레트럴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뭐 우호 조약 뭐 이런 거, 상호 방위 조약 뭐 이런 거 이런 정도. 그다음에 요즘 말하면 뭐 FTA 같은 거, 양자 간 FTA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국제화 해당이 되는 거죠. 다자간으로 갈 때는 대체로 이제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세계화와 비교해 보면 국경의 정도에 있어서 여전히 국경에 탄탄한 국경을 이제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가의 주권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시장 개방도 굉장히 이제 폐쇄적이고 이런 점에서는 세계화와 상당히 정도의 차이가 있다. 국제화와 세계화는 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정도의 차이도 있고 좀 상이한 그런 개념이 되겠다. 이게. 두 번째 자유화라고 하는 것. 자유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개방화. 이것도 이제 리버럴. 이것도 이제 자유화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이 되어 있던 것을 이제 풀어준다라는 뜻이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방하죠. 닫혔던 것을 열어준다.
그 다음에 국경을 초월하는 이동에 대한 규제 완화라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자유화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경제적인 데서 많이 쓰죠. 자유화, 무역, 특히 무역, 무슨 뭐 투자,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자유화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계 체제화입니다. 글로벌 시스템. 대체로 이제 체제라고 그러면, 시스템이라고 그러면 이제 내셔널 시스템, 이렇게 일국 체제를 많이 말하죠. 한 나라는 중앙과 지방과 공업과 농업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사용자와 노동자와 이런 것들이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일국 체제란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전 세계가 하나의 체계처럼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다라는 그 측면에 이제 착안을 해서 고안해낸 제도가 바로 세계 체제, 글로벌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월드 시스템 티오리입니다. 세계를 하나의 이제 체계로 보는, 단절된 게 아니라 각 국가별로 단절된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제 선진국과 중진국과 후진국 사이에,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 사이에, 뭐, 그 다음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북반구에 속한 나라, 남반구에 속한 나라, 뭐 이런 하여튼 모든 나라들의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걸 하나의 시스템, 단일 시스템으로 봐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월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중심부와 주변부. 지리학에서 이제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항상 중심부와 주변부가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놓고 보면 수도권이 있고 지방이 있고, 수도권 중에서도 수도가 있고 이제 위성 도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수도 안에 들어가 봐도 또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쪼개져 있다. 항상 중심부와 주변부가 한 나라 안에도 있고 한 도시 안에도 있고, 이것이 세계에도 있다는 거죠. 중심부는 어디냐? 미국과 유럽과 동아시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거든요. 중심부다. 그럼 주변부는 어디냐? 아프리카와 남미와 뭐 이런 데가, 중동에 있는 데가 주변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그 지리학에서 많이 쓰던 용어들이었는데, 그래서 중심부 주변부 이론, 이걸 본 사람이 이제 월러스틴이죠. 이메뉴얼 월러스틴이라는 사람이 월드 시스템 티오리, 세계 체제론 이론가죠. 예일대학 교수고 우리나라도 여러 번 다녀갔고요. 사회학자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굉장히 그 세계 체제론 쪽에 거의 뭐 중심적인 이론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세계주의죠. 세계주의. 세계주의는 세계화와 상반된 개념이다. 똑같이 이제 전 세계를 전제한 거지만, 세계주의는 좀 이제 긍정적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안티 글로벌리제이션 있잖아요. 대한세계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세계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이제 표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자, 세계주의와 세계화를 이제 자, 세계주의는 이제 글로벌리즘이고, 그 다음에 세계화는 이제 글로벌리제이션이죠. 이념면에서 진보적이고 보수적이고, 진보적이라는 것은 뭐 평등이랄지 뭐 환경보호, 녹색, 뭐 여성, 이런 차별 철폐 이런 쪽으로 계속 사회는 전 세계는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주의고, 세계화는 아닙니다. 그냥 이윤만 그냥 취하면 된다,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세계화고요. 그 다음에 윤리 도덕적인 게 세계주의고, 오로지 이윤 논리만 보는 비윤리 비도덕적인 게 세계화고, 세계주의는 이상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는 이윤이라고 하는 현실, 그 다음에 세계주의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자연주의, 세계화는 이윤 중시하는 물질주의, 그 다음에 세계주의는 다양성, 뭐 언어의 다양성, 영어만 돼서는 안 되고 다른 언어들도 같이 발달해야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더 진보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세계화는 아니다. 영어를 중심으로 가야 편리하고, 우리가, 하여튼 편리하다는 거죠. 편리하다. 그 다음에 목표는 인류의 공정공영, 그 다음에 세계화는 이윤이죠. 경제주체 이익이 목표다. 그 다음에 세계적인 상호의존, 그 다음에 세계화는 상호대립, 종속관계, 좋게 말해서는 자유경쟁을 말하지만 상호대립이다. 그 다음에 세계주의는 세계화를 치유하자. 세계화, 그래서 안티글로벌리제이션으로 간다. 반면에 또 세계화는 세계주의를 또 파괴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가 반대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세계화의 이제 개념들을 이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다음 주에는 국제사회의 접근 방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재, 우리가 주교재 한국 사회의 외래인 배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책을 보면 이제 책이 전체를 가지고 진도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앞에 목차편을 좀 유심히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적으로 골라서 진도를 나가게 되니까 꼭 교재를 좀 잘 읽어보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